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인 여자입니다. 작년 초에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합리적인 척, 논리적인 척 따지고 들던 전 남친. 사실은 다 자기 입맛대로였고 저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한다는 걸 깨닫고는 결국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뻔뻔하고 염치 없는 남친네 가족들도 한몫했고요. 결혼이라는 건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기도 하잖아요. 왜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곧 40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있어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그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는지 신기하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그만큼 남친은 보기에 꽤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전문직이라 능력도 좋고 인물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 외적인 부분도 좋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성격이 특히 좋았습니다. 매사에 똑부러지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이었고 남친도 본인이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자주 어필했어요. 저는 남친이 워낙 야무지고 실속을 잘 차리는 성격이라서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해도 든든하겠다, 알아서 뭐든 척척 잘하겠다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직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지금의 회사에 취업해 지금까지도 일을 했다 보니 연봉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생각했지만 전문직인 남친하고 비교하자면 월급 격차는 꽤 되는 편이었습니다. 연애한 지도 2년 정도 됐고 남친도 40 넘기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 역시도 35 넘기기 전에는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따로 프로포즈 받은 건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후 경제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본인이 돈을 더 잘 버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재정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기를 바랬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돈 관리를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각자 버는 걸로 알아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거였어요. 더 버는 쪽에서 생활비를 좀 더 내기로 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모으거나 쓰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사실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결혼해서 네 돈 내 돈 하는 것보다 같이 모아서 거기서 나눠 쓰고 저축하는 게 훨씬 돈 관리하기에도 좋고 돈도 빨리 더 모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친은 평소에도 고집이 좀 센 편이고 본인이 확고하게 정한 것에는 의견을 잘 굽히지 않는 편입니다. 좋게 말하면 소신과 뚝심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 있고 본인 말이 다 맞다는 주의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콩깍지가 씌인 건지 그런 부분조차도 다 남자다워 보이고 좋았지만요. 어쨌든 남친은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하기를 강력하게 원했고 저도 그럼 그 방식대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알게 되었죠. 왜 그렇게 하자고 강력하게 말했는지요. 남친은 애초에 자기가 월급이 더 많고 저랑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합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본인이 따로 써야 되는 부분도 상당했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남친네 아버지는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하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엄청나서 빚을 아직까지 갚고 계신다고 했어요. 남친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는데 규모도 작고 아버지가 소소하게 운영하시는 거라 수입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수입마저 보통은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쓰신다고 했고요. 남친 어머님은 일을 안 하고 계신다 했고 남친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임용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막 회사 취업해서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집은 남친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가족 모두 남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다 보니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막상 깊게 대화를 나눠보니 남친이 아예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아버님이 버는 것조차도 거진 빚 갚는 데 쓰이다 보니 당연히 별도로 노후 자금 같은 것도 준비도 안 돼 있으신 것 같았고요.
게다가 사시는 집도 원래는 월세를 살고 계셨고 그 월세도 여지껏 남친이 다 부담하고 있었다가 1년 전에 남친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시켜드렸다고 했어요. 남친 말로는 원래는 자기가 결혼하면 살려고 분양받은 곳인데 부모님을 언제까지 월세로 살 수 없다 보니 이사시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는 대출도 제법 끼어 있는데 그 대출은 역시나 남친이 갚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한마디로 남친네 집안은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고 남친은 자수성가해서 그 집안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반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건설 관련 기능장이시라 아직도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버는 돈도 많으신 편입니다. 엄마는 포슬린 아트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고 수강생들이 꾸준히 많은 편이라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시는 집도 자가인데다 남해의 별장처럼 쓰는 세컨하우스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내려가실 생각도 있으셔서 건축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당연히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요. 저희 남친도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각자 사정은 그랬는데 저도 남친 자체는 좋지만 집안 얘기를 들었을 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아들에게만 의존하시는 상황이다 보니 괜찮을까 염려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 염려와 달리 남친은 별로 걱정할 거 없다고 자기가 돈 잘 벌고 얼마든지 커버 가능하니까 저는 신경 쓸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말과 달리 막상 결혼 준비에 필요한 돈은 남친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친은 한 달에 실수령액만 700 정도가 된다고 했고 나이도 있어서 일한 기간도 꽤 긴 편이었는데요. 모아놓은 돈은 1억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엄청 야물딱지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어련히 알아서 잘 모아놨겠다 했는데 남친의 연봉과 일한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터무니없었던 거죠. 알고 보니 아버님 빚도 일정 부분 남친이 많이 갚기도 했고 아버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가게도 남친이 차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동안 그 돈도 남친이 대줬다고 하고요. 남친은 자기 모은 돈을 오픈하면서 저한테 반반 똑같이 나눠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이 1억 내고 나머지 필요한 건 대출을 받자고요. 저는 이왕 결혼하는 거 자가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남친이 저렇게 말하기에 일단 부모님하고 말씀을 나눠보겠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더니 부모님도 좀 걸려하셨어요. 남친 자체는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고 좋아 보이는데 시댁이 그 정도로 자립이 안 되면 결혼해서 저까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아들한테 의존하고 계신데 너랑 시부모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걱정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부분을 염려하고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잘 벌기도 하고 또 저한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게 하겠다 했으니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엄마도 결국 네가 하는 결혼이니 잘 따져보고 생각해보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 그거 얘기 안 했지? 뭐? 네 앞으로 우리가 집 하나 해준 거. 아, 맞아. 명의는 난데 엄마가 관리하고 있었잖아. 지금 전세 졌댔나? 그래, 맞아. 전세 계약이 언제까지랬지? 5월까지. 아, 그럼 잘 됐네. 그때쯤 결혼하는 걸로 미루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 엄마는 그 얘기를 일단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야. 왜? 나중에 상견례 다 하고 결혼하는 거 확정되고면 그때 얘기하면 돼. 괜히 먼저 말하지 마. 너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집 있다 그런 얘기는 먼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확실하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싶으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아.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시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드렸잖아.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어떤 분들인지 잘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엄마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그러면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으면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늦게 얘기한다고 집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는지 좀 더 확신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남친이나 저나 20살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게 그저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손해 안 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건 아니더라도 얘기 나눌 건 분명히 얘기 나누고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찜찜한 게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정식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처럼 진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 이상으로 아들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더 크셨고 또 그런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기도 했거든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빚 갚아주고 생활비 대주고 집까지 사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시부모님은 당신들 남은 인생은 당연히 아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며느리까지 같이요. 얘기 많이 들었어. 실제로 보니 인상이 훨씬 좋네. 그러게요. 우리 형욱이랑 잘 어울리네. 나이 차이도 한 5살? 네. 딱 좋네. 나는 너무 나이 많은 여자는 싫더라고. 나중에 애 갖기도 힘들고. 뭐 들어보니 회사가 중견기업 정도 된다고? 과장이랬나? 예, 졸업할 때부터 계속 다녔거든요. 그럼 월급도 꽤 되겠네. 얼마나 벌어? 저는 그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월급을 물어보셔서요. 저는 좀 당황해서 남친을 봤는데 남친도 뭐가 문제냐는 표정으로 멀뚱히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일단 물어보시니 월급을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 회사의 과장인데 생각보다는 좀 적네. 아무래도 대기업은 아니니까. 그러게요. 그래도 여자가 뭐 그 정도 벌면 괜찮지. 그럼 괜찮지. 그리고 우리 형욱이가 일단 능력 좋고 잘 벌잖아. 맞아요. 둘이 벌면 우리 노후 걱정은 전혀 할 필요는 없겠어. 아, 돈 잘 버는 아들 있는데 내가 노후 걱정을 왜 해? 내 말도 그 말이지. 그 앞에 있던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당연하게 저희한테 노후를 맡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 도와드리는 건 맞는데요. 아예 노후 자체를 저희한테 책임지라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좀 얼떨떨해서 가만히 있는데 남친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장남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큰 소리 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은 뭘 하시냐고 했고 저도 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따로 자식한테 도움 안 받으셔도 되는 거네? 네. 잘 됐네. 우리만 잘 건사하면 되겠어. 아무리 둘이 잘 벌어도 노인네 4명이나 책임지는 건 힘들어. 새아가 우리만 잘 부탁한다. 부탁은 무슨 부탁이에요. 우리 아들이 잘 벌어서 지부모 모시는 건데. 아, 그래도 말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두 분의 대화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전부 월급 얘기, 돈 얘기, 친정 부모님 재력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하시는 말이 가만 보니 친정이 여유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예단비 같은 거라도 좀 잘 챙겨주시는 건가? 아니면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 선물 같은 거 그런 거 친정엄마가 얘기하신 거 없니? 그 말에 저는 황당함을 누르고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저희 따로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건 생략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반반 똑같이 나눠서 결혼을 하는 거다 보니 생각보다 결혼 비용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이셨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것까지 생략을 하자는 거야? 친정이 어려운 형편도 아니라면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휴, 내가 이렇게 능력 좋은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서 뭐 하나 받는 것도 없이 보내야 되네. 아니, 근데 친정어머니도 좀 그러시네. 어머니도 우리 형욱이 보셨을 거 아니야. 이 인물에, 이 능력에 좀 잘났어? 지금도 주변에서 선자리 마련해달라고 난리야. 여자들이 줄을 섰어. 근데 민정이 어머님은 잘난 사이 맞이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쓰시려고 하는 거야.
그건 좀 그렇다. 저는 집 나간 어이를 계속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직업 좋고 인물 좋은 것까진 알겠는데 그러면 뭐 하나요? 밑 빠진 둥 물 붓는 것도 아니고 계속 허덕이면서 본가에 돈 다 해주고 정작 그 나이까지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할 말 다 했습니다. 어머님, 형욱 씨도 어머님 아버님 잘 키우신 거 알겠지만 저도 역시 저희 집에서는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반반으로 나눠서 하자고 한 건 형욱 씨가 먼저 제안한 거고요. 어쨌든 친정에서는 뭐 해줄 거 없다 이거지? 네,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에 안 입고 온 표정을 지으시면서 혼잣말로 집 좀 산다더니 뻥 아니야? 하셨어요. 작게 말하셨지만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해주실 거 없으시면서 아니 오히려 결혼 후에도 남친이 계속 대출까지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걸로 제가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다행 아닌가요? 근데 저하고 저희 친정으로부터 뭐라도 더 받아내겠다 하시는 게 어이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 얼마든지 해주실 여력되고 해주신다고도 했지만 남친이 그런 거 없이 반반하자고 제안했기에 저도 따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친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도 어머님 아버님은 잘난 아들 너한테 준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셨어요. 저도 그냥 적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속에서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죠. 시부모님이 아들에게 도움받는 게 문제라기보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걸렸거든요. 게다가 결혼하면 며느리도 당연히 당신들에게 금전적인 보탬이 돼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시부모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친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을 못 들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 남친 본가로 들어가는 생활비도 엄청 금액이 크더군요. 가족 모두의 통신비, 보험비, 아파트 관리비에 기본 생활비 등등 남친이 잘 버는 거라고 해도 그거 다 드리고 나면 저하고 별 차이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당신 아들 월급만 생각하며 저보고 잘난 아들 채간다고 생각하시고 훨씬 미치는 결혼시킨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와보니 왜 엄마가 시부모님 잘 보고 결혼 결정하라고 했는지, 왜 제가 집이 있는데 먼저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고 자세한 얘기를 들은 엄마도 제 결혼에 좀 회의적이셨습니다. 시부모님의 태도가 너무 맡겨놓은 거 당연하게 달라는 식인데다 기본적으로 잘난 아들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한다고 해도 더 바라시는 게 많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저한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결혼 3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할 정도로 이혼이 많다고는 해도 그래도 이혼이라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고 마음고생도 엄청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충분하게 고민하고 다 따져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그래도 예상과는 다른 게 결혼인데 벌써부터 저렇게 나오시면 엄마는 솔직한 말로 결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요.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남친이 좋기도 하고 또 남친이 자기 집안일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나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친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확고하게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지 몰랐던 남친은 집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대출을 이미 갚고 있잖아. 우리 본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신혼집 대출은 자기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대출이자 나오는 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반 계산해서 나한테 매달 보내줘.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대답했는데 남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래? 이자를 매달 반 달라고? 그럼 나는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너무 크잖아. 그 정도는 자기 선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뭔 소리야. 다른 애는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걸 나보고만 내라고? 나는 이미 내니까. 그건 어머님 아버님 집이잖아. 그래. 어쨌든 나는 이미 대출이자 내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전세 대출이자는 자기가 내면 되지. 저는 남친이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철석같이 반반 결혼하자 하고 뭐든지 반반 하자 해놓고 왜 이자는 저보고 다 내라고 하나요? 시댁집 대출이자는 저하고는 상관도 없고 별도의 일인데요. 그런데도 남친은 저보고 도리어 이해가 안 되냐고 펄쩍 뛰는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하는 게 틀렸잖아. 본가 대출이자를 갚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제 결혼하면 우리가 같이 갚아야 될 돈인데. 뭐? 남친이 그 돈을 저희가 같이 갚을 돈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진짜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줘야 돼? 자기랑 나랑 결혼하잖아. 그럼 어쨌든 자기랑 나랑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야. 각자 관리하든 어쩌든 공동의 통장에서 지출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봐봐. 그 지출에서 나는 우리 본가 이자 갚고 자기는 우리 전셋집 이자 갚으면 반반 딱 되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논리를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마터면 남친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넘어갈 뻔했으니까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시댁 아파트 이자는 우리 생활비하고는 별도로 당신이 갚아야 되는 거라니까. 자기야, 애초에 본가 대출금을 결혼 후에도 갚는 걸 이해해줄 여자가 많다고 생각해? 나니까 그래도 알겠다고 한 거야.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나한테까지 부담 지우는 건 아니지. 제 말에 남친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결혼해서도 칼같이 네 돈 내 돈 하자 이 말이지? 근데 애초에 돈 각자 관리하자고 한 것도 자기잖아. 우리가 같이 사는 신혼집 전세니까 이자도 같이 나눠서 갚는 게 맞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친은 이미 빈정이 가득 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나눠볼까? 그렇게 치면 자기랑 나랑 월급 차이 꽤 되는 거 알지? 생활비는 내가 더 내기로 했고. 근데? 나 그럼 내 월급 자기 월급이랑 똑같이 맞출게.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들이고. 뭐라고? 내 월급 아니야. 내가 내 돈으로 알아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너랑 똑같은 월급 들고 오겠다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각자 관리하기로 했으니 지 월급을 자기 부모님한테 주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는데 남친의 유치한 태도가 너무 황당했죠. 제가 남친을 좋게 본 건 어른스럽고 듬직하고 합리적인 모습이 멋져 보여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 되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유치하고 졸렬하게 나오는데 그 순간 내가 이 남자의 뭐를 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나 싶으면서 정신이 확 깨는 겁니다. 이 결혼은 그냥 안 하는 게 낫겠구나. 결혼하고 나면 나 혼자 복장이 뒤집어질 일이 많겠구나 깨달았죠. 하지만 저도 똑같이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자기 월급으로 부모님 드리겠다는데 알아서 해. 어차피 그 월급 나한테 쓰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 마음대로 해. 근데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다가 깜빡한 게 있거든. 저는 폰에서 집 열어 보여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주시고 지금은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집 사진이었죠. 이게 뭔데? 우리 부모님이 내 명의로 사주신 집. 그 말에 남친 안색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도끼는 뜨고 저한테 소리 지르듯 따지더니 갑자기 얼굴이 온화해진 겁니다. 진짜? 집이 있었어? 왜 얘기 안 했어? 지금 하잖아. 와, 너무 좋은데? 남친은 제 폰까지 뺏어가서 사진을 구경하더라고요. 어느 동네냐 물어봐서 말하니 얼굴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 동네 좋잖아. 내 직장하고도 가깝고. 자기야, 이런 일을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자기가 진작 말했으면 우리가 괜히 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무조건 반반하자고 자기 월급 건들지 말라고 목청 높여 따질 땐 언제고 제가 집이 있다니까 안색이 달라지는데 정말 만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폰을 뺏었습니다.
근데 자기랑 얘기 나누고 보니까 이제 필요 없겠다. 그냥 부모님 다시 돌려드리려고.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완벽하게 반반하기로 했잖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집을 헤어야겠어. 그건 아니지. 나 이거 그냥 부모님 돌려드리고 다시 전세 받으라고 하셔야겠다고. 자기야, 지금 나랑 좀 다퉜다고 엄청 감정적으로 나오나 본데 그렇게 하지 마. 부모님이 이미 자기 명의로 주신 거라며. 그럼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모두한테 다 좋은 거 아니야? 부부 공동의 재산이니까 잘 관리하면서. 근데 왜 강짜를 부려? 아니, 왜 모두한테 좋대? 나한테는 뭐가 좋은데? 나는 내 명의로 집 해가면서 자기네 집 대출까지 같이 갚아야 될 판인데 도대체 내가 뭐가 좋다는 거야? 그리고 뭐 남자가 꼭 집 해올 필요 없다고 반반하자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했지. 그렇게 합리 따지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좋다고 내 집에서 살자고 하네? 자기 필요할 때만 합리적인 거 찾는 거야? 나 자기랑 대화하면서 깨달았어. 우리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쯤에서 그만하자. 자기는 자기 부모님 잘 건사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 상황에서 무리해서 결혼하는 거, 자기 부모님 입장에서도 또 결혼하려는 여자 입장에서도 둘 다 아닌 것 같거든. 더더욱 나는 더 아닌 것 같고. 먼저 일어날게.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친은 쫓아와서 저를 잡으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가면 제가 후회할 거랍니다. 네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어디 가서 자기 같은 전문직 남자를 만나겠느냐고요. 저도 비웃으며 응수했죠. 돈 잘 벌고 전문직인 게 뭐? 그래봤자 결국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시댁으로 돈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런다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잖아. 네가 똑같이 1억 들고 오라고 해서 그렇지 나 너보다 모아놓은 것도 훨씬 많아. 게다가 난 내 명의의 집도 있고 근데 누가 누구더러 후회할 거라는 거야. 조건만 봐도 나는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조건으로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대출 같이 갚고 나중에 노후 대비까지. 됐어. 나는 안 할래.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우리 서로 원하는 상대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차 타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남자도 자존심도 엄청 세고 아쉬울 거 없다 싶은지 문자로 좋다고 헤어지자고 너 같은 여자는 나도 싫다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연락이나 하지 말라고 왔더라고요. 코웃음 치고 그냥 차단했습니다. 그 남자랑 헤어지게 되면 많이 가슴 아프고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판에 너무 정신이 확 깨다 보니 이렇게 끝낸 게 다행이다 싶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부모님께 전했고 저희 부모님도 잘 결정했다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끝난 후에도 한동안은 꽤 힘들었습니다. 번호 차단했더니 사무실 번호로 남친에게서 계속 연락 왔고 모르는 번호로 문자까지 왔더군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으니 고집 그만 부리고 화해하자 그러질 않나. 집 있는 거 뻥 아니냐 그러질 않나. 저는 답도 안 하는데 정말 구질구질하게 난리치면서 붙잡는 겁니다. 남친뿐만인가요? 그 남자 엄마까지 전화와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차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말했죠. 어머님 아들 차인 이유 어머님과 아버님 때문인 거 모르셨어요? 저한테 선짜리 많다고 여자들이 줄을 선다고 하셨죠? 그럼 저한테 그만 연락하시고 아들 선짜리나 알아봐 주세요. 근데 그 여자들도 아들한테만 기대고 대출금이며 생활비까지 달라 하는 시부모님 있다는 거 알면 놀라서 도망갈걸요? 뭐가 어째? 어머님 아들 대단하고 잘났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저는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이 잘 끼고 사세요. 그리고 저한테는 다시는 연락 마세요. 이제 어머님 아들하고 저하고 아무 사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고 전화 끊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른에게 버릇없이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네 주제에 뭔데 내 아들을 차느냐 하시니까 화가 나서 할 말 다 했습니다. 남친에게도 계속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증거 다 모아놨다고 하니 그 뒤로는 더 이상 연락이 안 왔어요. 남친 조건을 아는 사람들은 아깝다 왜 헤어졌느냐 하기도 했지만 톡 까놓고 저도 제 직장 탄탄하고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남자와 비교해서 제가 더 아쉬운 상황도 아니고요. 그 남자도 그 남자네 부모님도 그 상황에 대해 저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는 태도였다면 저도 이렇게 결혼을 깨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장에 돈 얼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한테 기대서 살아오고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시부모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인 척하면서 본인에게 좋은 쪽으로만 따지고 드는 남친의 이기적임이 용납이 안 된 거니까요. 저는 그 남자랑 파혼한 후에 한동안은 남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최근에는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마냥 결혼 얘기까지 오간다면 그때는 좀 더 냉철하게 따지려고요. 경제력이나 조건보다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기본적인 마인드가 저하고 잘 맞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으니 두 번은 좀 더 잘 판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